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그 페이스북에 방송이 나오나요? 예, 방송을 제가 예약을 했고 지금 방송이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방송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페이스북에 예, 지금 방송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고촌도서관, 김포시립도서관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서 하는 이 방송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에서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유를 해 주셔야 이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먼저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공유를 해 주시는 걸 먼저 해 주셔야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또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 또 친구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 중입니다. 저는 제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페이스북 친구들께서는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일단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을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제가 옆에 보이고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죠. 김포시립도서관 고촌도서관에서 마련한 온라인 페이스북 강좌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제목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그 부제목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이 어떻게 탄생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화면을 한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창직학교 메가더스쿨의 정은상 교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100세 시대에 앞으로는 직업을 자기에게 맞는 평생 직업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직업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제 이력이 나오죠. 이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요.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20년 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제가 많은 직업을 알게 되었고 저도 직접 직업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직업의 경험을 제가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대상은 물론 청소년 직업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꼭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년 기존의 우리 성인들과 그리고 또 요즘은 직장에서 일찌감치 뭐 50대 후반 혹은 50대 중반이면 퇴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직업 멘토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20년을 제가 15년은 국내 기업에 일을 했고, 그 다음에 5년을 국내 기업에서 했고, 그 다음에 15년을 외국계 은행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약 10년 동안 제가 몇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봤어요. 첫째는 부동산 자산 관리하는 일을 해봤고, 두 번째는 교육 사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그 안산에 있는 바늘공단 있죠. 거기에 휴대폰 제조회사, 지금처럼 그 스마트폰이 아니고 10여 년 전 얘기니까요. 폴더폰, 슬라이드폰 이런 휴대폰 제조회사의 전문 경영을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의 경험을 살려서 약 10년 전부터 제가 과연 앞으로 100세 시대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주로 하는 일이 1대1로 코칭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약 350명을 코칭했는데요. 350명 중에는 1대1로 코칭한 사람들이 200명이 넘고, 그리고 약 100명 정도는 그룹으로 이렇게 코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50 플러스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1인 창직 과정을 지금 3년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50 플러스니까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약 70세까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찾아오세요. 동시에 저는 3년 전부터 여기 약수역에 있는 다산동 장충중학교에서 장충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창직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분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과 같이 코칭하면서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방향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미국 부동산 자산관리협회 HRD, 그러니까 인적자원관리 교수로도 역임을 했고, 한국금융연수원의 강사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메가더 스쿨 교장으로서 하는 일이 더 보람있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서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고촌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 멘토링 그 1강, 오늘은 발상의 전환인데요.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솔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자들이 갖춘 그런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 그리고 제가 코칭을 하면서 또 간접 경험했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주일 후인 8월 26일에는 생각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을 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눈에 보이시나요? 생각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생각 없이 살았다가는 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이 과연 무엇이며 그 생각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직업이 많은데 왜 우리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분과 같이 언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9일에 가서는 그러면 과연 그런 미래 직업을, 나만의 평생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9월 9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리트러시, 그러니까 읽고 쓰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좀 올리시면 제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2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핵심이 이겁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자. 우리는 보통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가는 학교를 가고, 남이 가는 직장을 가고, 남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크게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죠.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앞서 나가자.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마칠 때쯤에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중간에 말씀드릴 때 머릿속에 이제는 남을 따라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서 앞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뭔가요? 이게 뿅망치입니다. 뿅망치. 그죠? 뿅망치인데 여러분들 뿅망치를 언제 사용하죠? 뿅망치? 우리 게임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저는 이 뿅망치를 늘 갖고 다닙니다. 중학교 갈 때도 갖고 다니고, 서울시 50플러스에서도 갖고 다니고, 제가 또 1대1 코칭할 때도 이 뿅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왜 가지고 다니냐고요? 패려고요. 때리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 망치하고는 달라서 이 뿅망치는 맞으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근데 소리는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뿅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뿅망치를 제가 왜 들고 다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기계치다. 나는 뭘 잘 못한다. 이렇게 자기를 좀 부정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물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면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뿅망치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저한테 코칭을 받았거나 강연을 들은 분들은 저만 이렇게 보면은 뿅망치 교장 선생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도 이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뇌가 알아듣도록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우리의 인간의 뇌는
똑똑하지도 않고 멍청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뇌는 물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입에다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섞으면 두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맞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죽고 싶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습관적으로 그러면 두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주인이 빨리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주인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두뇌가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뇌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입에 붙어서 습관이 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좀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이왕이면 누가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한번 해보지요.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글쎄요, 그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러면 참 힘들죠. 직장 생활을 아주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다니다 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습관이 되었다고. 20년, 30년 직장에서 습관이 되어가지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 뭐가 안 될 건지부터 먼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몸에 배는 거죠. 그리고 입에 배는 거죠. 참 이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뿅망치를 드는 이유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제가 뿅망치를 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뿅망치는 어떤 뿅망치냐. 자, 부정적인 말과 함께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비교를 합니다. 너는 왜 저 아이보다 못하냐? 너는 왜 형제간들 중에 너는 왜 다른 애들보다 못하냐?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직장을 가면 항상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데는 이 피라밋 구조거든요. 피라밋 구조라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사원은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관리자, 이사 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비교를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하고 비교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말로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저 사람보다는 잘 못해요. 저는 저 사람보다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저 사람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안 좋은 습관이고 이런 습관을 자꾸 되뇌면 원래 그렇지 않더라도 점점 그렇게 남에게 뒤처지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 뿅망치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나는 나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그 사람이 1등하고 내가 2등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윈윈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나는 나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어떻게든지 남을 깎아내리거나 내가 잘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나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제가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런 사진이에요. 요런. 이게 책입니다. 책. 줌을 알려줌 이런 책이에요.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줌을 알려줌이라는 책은 줌은 뭐냐면 이제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상회의를 많이 해요. 화상회의를 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줌, 그 다음에 시스코에서 나오는 웹엑스, 그 다음에 스카이프, 그 다음에 구글 미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줌 알려줌이라는 책이 어제 나왔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줌을 알려줌이라는 책을 네 사람이 책을 썼어요. 네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책을 이렇게 같이 내면 네 사람이 서로 충분하게 서로 맞춰가면서 책을 써야 된다고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네 사람이, 자, 메가더 스쿨에 정은상 교장이 있고, 또 한 분은 고정욱 작가라고, 이 책이 300번째 나온 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죠. 동화 작가 많이 쓰신 분이고요. 저도 뭐 4번째지만 그분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또 한 분은 김원배 선생님이라고 장충중학교의 진로 진학 교사 선생님이에요. 또 한 분은 정병길 화가라고, 이분은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아이패드 이런 탭으로 그림을 그리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 화가예요. 보십시오. 한 분은 작가고, 저는 직업을 예를 들어서 코칭하는 그런 메가더 스쿨 교장이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직 교사고, 또 한 분은 화가고, 공통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쓰면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좋다. 자, 1장, 2장, 3장, 4장을 나눠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글을 쓰자. 자기 스타일대로 글을 써서 이 네 가지를 모아서 책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조금 옆에서 이렇게 봐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사람이 다 책을 내본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은 자기가 책임지고 글을 쓰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출판사에서도 그러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책이 멋지다. 왜 그러냐면 네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서로 언론에서 이렇게 쓰면은 조금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네 사람이 전혀 이렇게 글을 쓰는 필체도 다르고, 그죠? 스타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이러니까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책이 한 권이지만 네 사람에 대해서 다 스타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자.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책을 낸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을 따라가지 않고 앞서 나가는 비결이에요. 자, 조금 길었지만 세 번째 뿅망치. 세 번째 뿅망치는 뭐냐면 일반화하지 말자입니다. 일반화하지 말자. 일반화하지 말자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앞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다. 2학기 때도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신은 뭐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떠돌아다니는 뉴스라든지 온갖 지식과 정보들이 많이 있어도 그 지식과 정보들을 그냥 일반화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화하지 말고 그 내용을 끌어다가 나와 관련을 시켜서, 자, 그렇다면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코로나19가 지금 요즘 또 난리가 났죠.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아니고 내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해나가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뿅망치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첫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일반화하지 마라. 일반화가 아니다. 당신 개개인이 필요한 얘기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한번 넘어가서 이렇게 제가 등장하고 자, 화면 한번. 자,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면 마라토너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 제일 앞에 흰 옷을 입은 선수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2위 정도에 보니까 한 6, 7명이 그냥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죠? 예. 자, 1위와 2위의 차이가 뭘까요? 1위는 앞만 보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1위예요. 그런데 2위는 옆에 사람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대여섯 명의 그 2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승점에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2위라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위는 보십시오. 1위는 여유만만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남 따라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가지 말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넓은 데로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다음을 건너갈 수 있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 ROTC 동기 친구가 제주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군대에 이제 ROTC 제대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그때는 이제 산업화 시대고 한참 경제가 부흥할 때니까요. 직장에 대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유광우라는 친구는 직장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향이 홍천인데 홍천, 인제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양산삼, 일명 장례삼이라고도 하는데 산양산삼을 키웠어요. 오로지 산양산삼만 열심히 키워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도 이렇게 누리고 또 제주에 와서 이렇게 사업도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종종 제가 제주 내려가서 같이 제주 올레를 걸으면 이 친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하고 경쟁하지 않아. 남하고 경쟁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도 봤을 때 그 친구는 남하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가 갈 길을 자기가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주의 그 2호 태우 해변에 거기 가면 산양산삼 라면집이 있어요. 그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라면집인데 거기에 산양산삼 라면집을 차려놓고 산양산삼이 들어가는 라면을 파는데요. 줄을 섭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흉내를 못 내요. 왜 그러냐면 산양산삼이 그렇게 값싼 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삼을 사다가 이렇게 라면집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산양산삼을 키우면서 산양산삼을 캐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 캐면 포장해서 상품 가치가 있고 혹시 부러지거나 또 이렇게 뭐 스크래치라고 그러죠. 이게 이 흠이 생기면 그걸 갈아서 분말로 내가지고 라면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 친구를 이렇게 경쟁으로 따라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만든다는 것은 경쟁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창직학교 메가더스쿨 교장인데요. 저처럼 지금 열심히 창직 코칭을 하는 사람을 아직은 몇 분 못 만났어요. 부지런히 제가 그분들에게도 저처럼 좀 창직 코칭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많은 경쟁자가 좀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시장 되시는 분이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창직학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가 요즘 조금 줄었습니다만 1000만 인구 중에서 그래도 한 150만 명 정도가 좀 이렇게 이제 직장을 퇴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코칭하면 어떠냐? 제가 어떻게 150만 명을 코칭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코칭하니까 일주일에 해봐야 한 서너 명 코칭하면은 다거든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을 코치를 좀 양성해가지고 저처럼 많은 분들이 좀 코치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2등밖에 안 되고 힘들지만 앞서 나가면 얼마든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아시죠? 벤치마킹은 뭐냐면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은 벤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앉죠. 벤치마킹이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라고 말뚝을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그까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창직 코칭을 하면서 또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남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남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남 따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길을 가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길은 열리게 돼 있는데 자꾸 남을 따라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쉬운 길, 편한 길, 남들이 간 길, 안전한 길 이런 길만 갈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평생 직업을 찾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는 벤치마킹이란 말을 이제는 지워버려야 된다. 경영학 노트라고 밑에 누구가 써놨는데 벤치마킹은 언제 필요했냐면은 과거에는 필요했어요. 한참 우리가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1960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199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벤치마킹이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량 생산이 주로 이루어져야 될 때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앞장서서 기준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주기만 해도 그 다음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따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는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벤치마킹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말고 내 사전에 벤치마킹은 없다. 나의 길은 내가 찾아 나간다. 누가 뭐래도 내 길은 내가 찾아 나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직업을 찾으시거나 이럴 때도 남 따라하지 마십시오. 남 따라하지 말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재능을 살려서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살려서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원래는요 3월부터는 여기저기 강연도 많고 좀 많이 바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중국발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행성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요. 팬데믹이 창궐하면서 지금 우리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고 우리 생존의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도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또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외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니까 이제 우리는 통신이 잘 발달하고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화상 회의를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좀 덜 발달하고 통신도 덜 발달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아니야, 그래도 얼굴을 봐야지, 얼굴을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계약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6개월 이러다가 지금 이제 벌써 8월 중순이 접어드는데 이러다가 연말까지 가고 내년까지 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야, 이거는 전에 홍콩 독감이나 뭐 이런 대유행하는 그런 전염병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는 거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정확하게 100년 전에 지금 2020년이죠. 정확하게 100년 전이 언제냐면은 1820년이죠. 1818년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년 동안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통계도 잘 안 잡혔어요. 거의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이 사망을 했죠. 그러면 1918년하고 1920년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 운동을 했던 1919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안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때 못지않게 이번에 코로나19도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이러다 말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오래 가겠어, 이런 생각,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뭐 연말이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우선 우리 개개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19 꼭 어디 뭐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생존할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질 직업, 이렇게 외국어를 번역하는 사람. 캐셔는 마트 같은 데 가면 돈 계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식당도 웬만한 식당 가면 키오스크라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죠. 거기에 내가 메뉴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를 집어넣으면 주문이 바로 그 주방에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결제가 바로 되고, 그리고 기다리면 번호가 뜨고 가서 그 번호가 이제 알람이 뜨면 가서 식사를 하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편의점이 한참 많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심하게 할 때는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근데 요즘 24시간 편의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편의점도 다 무인화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상품에다가 바코드나 QR코드를 다 찍어 놓고 그걸 찍어서 결제하면은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한밤중이나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옛날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죠. 사라질 직업의 격리, 이거는 뭐 돈 계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급을 계산한다든지 또 업체에 우리가 돈을 보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받을 거, 이런 것들 계산하는 사람이 격리인데요. 격리도 요즘은 ERP라든지 웬만한 건 다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공장 근로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웬만한 공장은 요즘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해결하죠. 예. 특히 좀 유독 가스가 나온다든지 또 위험하다든지 이런 데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로봇을 그 공장의 공중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로봇은 불평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24시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도. 근데 생존할 직업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19가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연예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연예인들 활발하게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인데 여기 말씀드리는 생존할 직업도 많이 바뀌게 될 거다. 그거는 틀림없는 얘기죠. 작가도 생존할 직업이라고 돼 있지만 요즘은요, 작가도 글도 쓰는, 기사를 쓰는 로봇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는 로봇도 생겼답니다. 인공지능도 생겼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운동선수, 화가, 조각가 이런 사람들은 생존할 직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생존할 직업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누가 저렇게 생존할 직업, 사라질 직업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라질 직업 중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없어진 업종 아시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저도 옛날에는 USB를 썼어요. 근데 USB 안 씁니다. USB를 누가 써요? 아직도 쓰는 분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은 USB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USB 쓰면은 뭐가 단점이 있죠?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바이러스도 먹을 가능성이 있고, USB에 잘 담았는데 가서 연결해서 보니까 읽히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는 내가 백업 받을 필요도 없고 어디든 인터넷만 되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서 강의하고 끝나면은 거기 내가 깔아놓은 거 지워버리고
그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니까 이게 저 USB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들어갔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제가 중학교 1학년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주마다 제가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이렇게 중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저는 뭐 화상으로 하든 직접 만나서 하든 중학교 1학년들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한 번은 주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50개를 써봐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50개를 써봐라.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학생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아, 무슨 50개나 되겠어. 한 10개나 20개나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사진 찍기, 동영상 찍기, 동영상 편집하기, 뭐 유튜브 보기,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은 안 하겠지만 어른들 보면은 이걸로 은행 그 업무도 다 보죠. 할 수 있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명길 화백님은 이걸로 그림까지 그린다니까요. 이 안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체에. 그러니 학생들이 나중에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제가, 그래?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몇 개 못 적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업을 마치면서, 그날 수업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그렇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했더니 대다수가 정말 깜짝 놀랐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세상을 바꾼 줄 미처 몰랐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만 13세, 2007년생이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지금 이제 50분쯤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5시 정각에 다시 브레이크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시 정각에 다시 뵐게요.
자, 여러분,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강을 끝나고, 여기 그 완료를 눌렀더니 완전히 이제 끝이 나버렸는데, 페이스북 친구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다시 김포시립도서관이나 저의 타임라인 오셔서 공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나중에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미래 사라질 직업, 그 다음에 새로 생겨날 직업, 없어지지 않을 직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학생들은 스마트폰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알아야 이 미래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었죠.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스마트폰 아이폰 3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009년 말에 KT를 통해서 아이폰 3가 들어왔죠. 그때 저는 그 스마트폰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컴퓨터에 관련되는 그런 일을 조금은 했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다는 예감이 불현듯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사실 10년 동안 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뭐 전문 경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마땅하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스마트폰을 만난 거예요. 아이폰 3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3를 이렇게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샀더니 이 가족들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는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냐. 제가 얘기를 했죠. 앞으로 세상이 좀 바뀔 것 같다.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의 결정과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때는 인스타그램이 없었죠.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많이 했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제가 잘 아는 우리 최규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창한 원장님하고 같이 만났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SNS에 대해서 조금 지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눈이 이렇게 크게 뜨였죠. 아, 새로운 세상이 드디어 이걸로 열리겠구나.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폰 기능은 전체 중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스마트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3를 만들고 한 2년 정도를 삼성이 준비해서 갤럭시를 내놨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왜 그러냐면 삼성에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성공하리라고는 처음에는 예상을 잘 못했죠. 근데 지금은 아이폰과 갤럭시 폰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폰을 드니까요. 그만큼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달라지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스마트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한번 써봐라. 이 안에 엄청난 세상이 들어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바뀐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밥을 사고 제가 커피를 사면서 스마트폰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워드프레스라는 홈페이지도 제가 몇 년 동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개 정도를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 준 거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 강의도 하고, 스마트폰 활용도 하고, SNS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직 코칭을 하면서도 이 스마트폰이 대단한 무기가 된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제가 1대1 코칭을 하면서 다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제가 무료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배워야 되니까요. 저도 아직 완전하게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같은 내용을 한 10번 정도 알려주면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외우기 싫어도 내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긴 했지만 이런 강연도 저는 주로 강연을 나가면 이 원고를 보고 강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연을 제가 하죠. 그래서 강연을 듣는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하고 SNS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저의 자산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의 자산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만난 한 분 한 분이 모든 분들이 저의 귀중한 자산이고 귀중한 선생님입니다. 제가 알려줬지만 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저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몸이 하나라 일일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메가더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유료화했죠. 유료화해서 제가 있는 그 서울 인근에 거점 지역을 만들어 놓고 교대 부근이나 홍대 입구나 이렇게 거점 지역을 만들어 놓고 인천에 계신 분들은 저 홍대 입구로 오시라고 하고 또 이쪽 분당이나 이쪽으로 밑으로 계신 분들은 뭐 교대역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오셔서 모임 공간에서 제가 코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8년 동안에 제가 350명을 코칭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매뉴얼도 없어요. 뭘 가르쳐야 되는 것도 없어요. 1대1 맞춤식이에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내가 알려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분에게 알려줘요? 그죠? 네. 뭐 어떤 분은 뭐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럼 그분이 원하면 제가 알려는 주지만 그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 앞으로 필요할 것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시스템이냐면 제가 노트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갖다 놓고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방송하다가 중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올려요.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 김포 시립도서관, 고촌도서관 이런 것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파워포인트 이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제 손가락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그죠?
이거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옆에 없어요. 제가 배웠어요. 이게 스위처 스튜디오라고 여기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에 있는 VJ 센터의 이강현 대표가 하시는 건데요. 제가 우연히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갔다가 이거 정말 내가 필요하다. 이게 있으면 앞으로는 요즘은 이제 라이브 스트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시대가 왔거든요. 페이스북도 라이브 방송,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도 라이브 방송. 제가 스스로 혼자서 라이브 방송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제가 바꾼 거예요, 이게. 예,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고촌도서관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고, 그죠? 이거 했다가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제가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것을 배워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든지 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줍니다.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스위처 스튜디오 이거 하나만 기술을 제대로 갖고 있어도 정말 어딜 가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인천에 계신 정현수 목사님은 저보다 일찍이 이강현 대표를 만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스위치 스튜디오 정현수 목사 이렇게 하면 나오더라고요. 이거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직접 여기에다가 뭐 오늘 설교하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앞선 분들이죠. 저도 이걸로 혼자서 방송을 지금 이게 페이스북에 연결도 되고요. 유튜브에 연결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혼자 다 합니다.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또 동영상 찍으면 그거 편집해서 올리는 거 키네마스터 가지고 다 합니다. 이거는 뭐 편집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제가 무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저는 하루하루 진화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이름도 은상이죠. 금상대상은 받아본 적이 없는. 저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했고 그냥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런데 직장생활 마치고 46세에 퇴직을 했으니까요. 50세 넘어가면서 저의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관심이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일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제가 달라진 거예요. 이번에 이 줌 책 내는 것도 제가 줌에 대해서 다른 세 분에게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로 의기투합해서 책을 내보자 이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감사하죠. 그 세 분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걸 잘 응용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최재봉 교수님 계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포노라는 거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그죠? 사피엔스는 인류를 얘기하죠. 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요즘 길거리 가면 누구나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예. 제가 46세 퇴직하기 전에 시티은행 다닐 때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면 거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직원들이 냉장고만한 큰 무전기 같은 거 들고 전화기라고 들고 다니는 때가 있었죠. 그때 저건 참 그때 금액이 꽤 비쌌죠. 저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다 갖고 다녀요. 최재봉 교수의 말을 빌면 이제는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여러분들 신체의 일부를 잘라놓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체의 일부가 됐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만들었으니까. 만든 스마트폰을,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직업을 찾아낼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죠. 그 포노사피엔스는 최재봉 교수는 그 유튜브에 가서 좀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마트폰과 이 컴퓨터들이 서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난 저런 거 잘 모르는데 왜 모르겠어요? 안 했으니까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고, 호기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배우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저는 솔직히 기억력이, 그러니까 암기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여튼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 걸 제가 잘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암기력이 아니라 이제 기억력이 점점 발달했는데, 기억력이 발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새로운 걸 만약에 알았다.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앞으로 내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딱 3분에게만 당신이 아는 얘기를 전해줘라. 그러면 3분에게만 전달하면 그 내용이 당신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 시간에 가보면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와서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걸 알고 싶으면 물어야죠. 찾아봐야죠. 요즘 웬만한 지식과 정보는 스마트폰으로만 두들겨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브리테니커 사전이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130년 만에 회사 문을 닫았잖아요. 지금 그 사전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좀 잘 사는 집에는 브리테니커 사전이 있었어요. 장식용으로. 요즘 브리테니커 사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웬만한 사전은 위키피디아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사전 찾아봅니다. 거기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휘저어 놓았죠. 인공지능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빅데이터, AI,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4년 동안 떠들다가 요즘 조용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강력한 코로나19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 물밑에서 조용히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아니고요. 이미 한참 지나서 우리가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4차 산업혁명과 내 직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업이 뭔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뭔가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직업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내지 않은 집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직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1980년도만 해도 그때 수명이 60세 조금 넘었거든요. 1950년 6.25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평균 수명이 남자들이 51세입니다. 남녀 다 합해서 51세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저의 아버님이 지금 93세신데 해갑년, 그러니까 이제 61세가 된, 60세가 된, 만 60세가 된 해에 해갑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해갑년 하나요? 안 합니다. 칠순도 조용히 넘어가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처럼 10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80세 정도까지는 현역으로 일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장에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는 다 퇴직을 합니다. 교사도 62세에 퇴직을 하죠. 대학 교수도 65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도 웬만한 직장은 요즘 이런 코로나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오래 버티지를 못해서 구조조정을 들어가면 어떤 회사들은 50대 중반 혹은 50대 초반에도 직장을 관둡니다. 그러면 80세까지는 30년 세월이 있는데 30년 세월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직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직업이에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 이게 행복한 거죠.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게 행복한 겁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지금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전에도 웹엑스 강의를 하고 줌 미팅을 하고 계속 책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좀 바빠졌어요. 자기의 직업은, 자기의 평생 직업은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면 75세, 80세까지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 노동이 아니더라도 정신 노동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저하고 같이 찾아보자는 얘기를 지금 제가 1, 2, 3, 4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본인의 단점은 많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압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평가할 때마다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의 뭐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뭘 잘할까?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뭘 못하는지를 아는 것을 전문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학습 시스템은, 우리의 학교 시스템은 열심히 외우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고, 열심히 외우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고, 그런 과정을 10여 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타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없죠.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고요? 자기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질 중에서 그래도 내가 어느 분야를 제일 잘 하더라. 그것만 찾아내도 자기의 평생 직업을 찾아내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못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무주특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필살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필살기가 없어져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이 1인 1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1인 1기가 바로 자기의 필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살기가 없이 75세, 80세까지 살려면 힘들죠. 젊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직업은 한번 정한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창직 코칭을 하지만 처음에는 인생 이모작 코칭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창직 코칭 하다 보니까 중학생도 지도하고 청년들도 지도하고 그 다음에 노년들도 지도하는 이런 그 와이파이형이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인생 이모작 코칭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직장 퇴직한 사람들만 국한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층이 좁아지고 제가 하는 일도 좀 좁겠죠. 이렇게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파도를 타듯이 찾아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찾아나가는 거예요. 찾아나가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자기만의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크레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기계가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기계가 사람을 쫓아낸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 인간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계의 힘을 빌리는구나. 우리가 하기 힘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다음에 반복하는 이런 일들은 기계에다 좀 맡기고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일을 덜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점점 인간은 일자리를 잃고 할 일이 없어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강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미래를 살아나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옛날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만 계속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ISO 9001, 14001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십니다. 이거는 표준화예요, 표준화. 아까 제가 벤치마킹 하지 마라 그러죠. 표준화가 필요한, 물론 업종이 있고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벗어나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표준적인 거는 그냥 그 표준에 머무르게 두고 나는 표준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면요, 끊임없이 이탈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낯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스탠다드, 여기 스탠다드 한번 볼까요? 스탠다드. 이게 뭡니까?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 하고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체크리스트잖아요. 제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던 1980년, 1990년에는 이런 시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표준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스템화라고 그러죠.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회사에서는요, 회사에서는 튀는 사람보다 이 표준을 잘 맞추는 사람을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튀는 사람은 윗사람이 볼 때는 피곤하거든요. 표준을 잘 맞추는 사람은 윗사람이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저 사람이 혹시 관두면 이 일을 누가 할까? 이런 연구를 윗사람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톱니바퀴처럼 기계 부품처럼 있다가 그만둬도 이 일은 계속되니까 얼마나 위에 관리자나 그 다음에 그 회사의 CEO는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기에다 틀 안에 집어넣어라. 사람을 여기에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지금 금리가 0. 몇 %대입니다. 은행의 금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맞춤의 시대입니다.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특히 요즘 우리 20대, 30대를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은 밀레니얼이고 Z는 이제 10대를 얘기하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직장 다니는 10대에서 30대, 20대, 30대 이런 친구들 보면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돈 잘 씁니다. 왜 잘 쓰는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하면. 그만큼 개성발랄하고 이렇게 표준에 묶이지 않고 스탠다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그 우리 20대 30대 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이렇게 노년층들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기발랄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꼭 나이하고 상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어도 고리타분하게 나이 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아직 어리니까 뭐 이렇게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립니까? 10대면 어린 때가 아니에요. 20대면 어린 때가 아닙니다. 그죠? 또 50대, 60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나이 묻지 마세요. 제발. 자기 나이 밝히지 마세요. 뭐하러 나이를 꼭 밝혀요? 나이 밝혀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중국하고는 좀 다른 이상한 유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이를 밝혀야 그다음부터는 형, 아우, 동생, 누나 뭐 이렇게 부르면서 뭐 편해진다 이런 건데, 그거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저한테 나이를 물어요. 몇 살이냐고.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들하고 제가 수업하면서 한 달 전에 제가 물었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여러분들 그때도 이제 화상으로 중화상으로 했는데 선생님에게 뭐든지 좋으니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고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몇 살이세요? 그래서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 거꾸로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저보고, 40대 후반처럼 보인대요. 40대 후반. 40대 후반이면, 그 친구들이 만 13세니까, 자기 부모들이 아마, 아빠나 엄마가 대략 한 40대 후반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니까 이 정도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저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40살은 넘었고요. 아직 80이 되려면 조금 몇 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를 뭐하러 밝혀요?
나이가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80 노인도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시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죠. 공장 자동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택배회사,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이런데 당연히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가 역사가 오래됐죠. 예.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했던 1980년에도 제가 철강 공장에 입사를 처음 했는데 그때도 그때 사장님이 이 자동화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철주야 연구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라고 해서 이제 금융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파산하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나오는 게 뭐냐면 리만 브라더스 다음에 누가 쓰러질 거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세계가 떠들썩하고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1997년 말 19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IMF라는 기관으로부터 돈이 모자란다. 금융을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국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부도라는 건 뭐냐면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못 주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엄청난 IMF 구제 금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전에는 1997년도, 98년도에 IMF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0년대 거의 후반까지 2000년 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많은 경제 성장을 했죠. 자, 제가 두 번째 낸 책이 제목이 창직이 답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뭐냐면 한마디로 창업입니다. 창업. 청년 창업을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 하는데 요즘은 청년 창업이 아니더라도 중년 창업도 창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창업과 제가 하고 있는 창직과는 뭐가 다를까요? 창업과 창직이 뭐가 다를까요? 취업은 뭘까요? 제 취업은 뭘까요? 자, 취업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첫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통 취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크지 않은 기업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취업이라고 얘기하죠. 취업했다가 그 다음에 혹시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지 본인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창업은 뭡니까? 창업은 자기가 뭔가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자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자기가 시작하는 것을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업이라고 얘기하죠. 업을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엄격히 얘기하면 창업과 창직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의하는 창직은 뭐냐면 직업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직업. 그래야 창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창업은 누가 해도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직은 될 수 있으면 남이 안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창직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지금까지 창직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창직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직 7계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설명하고 대충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자, 창직을 하려면 우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돈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굉장히 피곤해요. 돈을 쫓아가면 돈 벌려고 누구나 다 일을 하죠. 그렇지만 상대가 돈을 벌려고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앞세우면 인간관계가 금이 갑니다. 그래서 돈보다 가치를 먼저 둬야 됩니다. 가치가 뭡니까? 자기가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을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가치가 높다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추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가치는 뭐냐? 가치는 자기가 아니고 이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성공하게 되면 내가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 내가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창직을 할 때는 돈보다 가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메가더스쿨 교장 정은상인데요. 제 창직 선언문이 이렇습니다. 창직을 통해 평생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등대직이다. 창직, 평생 직업, 등대직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저의 창직 선언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등대직이는 배의 선장이 아닙니다. 배는 본인이 스스로 운전하고 가야 돼요. 등대직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적어도 이쪽으로 오면 바위가 있고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라 라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등대직이죠. 제가 창직을 코칭을 하면서 코칭은 티칭하고 다릅니다. 티칭은 내가 아는 바를 가르치는 거지만 코칭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넛지를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에요. 걸어가는 것은 본인이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때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것이 등대직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보다 가치를 우선했더니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저에게 코칭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처럼 창직 코칭을 하는 분들이 몇 명 생겼어요. 좋은 일이죠. 두 번째로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가 머리가 좀 잘 이렇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뭐냐면 조급해요. 당장 눈앞에 지금 뭔가 보이지 않으면 이거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방 돌아서고 금방 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급하지 않고 생각은 진득하게 하고 행동은 빨리 옮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독서와 생각하고 글 쓰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독서하지 않고 미래를 자기 평생 직업을 찾아 나가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40대까지는 전문 서적, 업무에 필요한 서적만 조금 독서를 했지 제대로 된 독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0대 넘어서서 우연히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왜 독서를 하느냐고 물으면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제가 매주 서너 편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여러 권 나왔죠. 독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자기의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독서 의외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80세가 돼가지고 야, 독서 정말 어렵다. 독서 방법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독서 방법이 다 달라요. 남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독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지 않기.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벤치마킹 하지 말고 남 따라하지 마세요. 남 따라하면은 평균밖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만 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평균을 뛰어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마트 세상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폰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SN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가 없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 아주 좋은 최근에 나온 어마무시한 이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유튜브 동영상 보고 네이버 뉴스 보는 정도로 그친다면은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되고요. 요즘은 또 유선생, 그 유튜브 선생이 웬만한 거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이번에 최근에 샀던 그 아이폰 11 프로 여기 대해서 제가 기능을 잘 모른다. 안 물어봅니다.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이렇게 폴더폰, 그 다음에 이렇게 미는 슬라이드폰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폰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매뉴얼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매뉴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기계는 같은 기계지만 이 안에 깔리는 모든 모바일 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앱을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것도 많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앱들이 각각이 다 계속 진화하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매뉴얼이 없어?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옛날 얘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소셜 네트워크가 뭡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자, 페이스북에 친구를 맺는데 어떤 분은 자기 얼굴을 안 올려놓고 고양이 얼굴을 올려놓고는 친구 맺자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나는 사람하고 친구를 맺고 싶지 고양이하고 친구를 맺고 싶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의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친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사귀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친구가 다른데 그 성격을 잘 보고 온라인 친구는 온라인 친구 나름대로의 친구 사귀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온라인 친구는 여러분들 쿨하게 사귀고 쿨하게 끊으세요. 쿨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친구 맺고 싶어. 그 친구를 맺었어요. 그런데 뭐 메시지를 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 끊으세요. 그냥 조용히 끊으면 됩니다. 근데 끊었는데도 자꾸 괴롭힌다. 그러면 신고하기도 있어요. 신고해버리면요 페이스북에서 신고 한 두세 번 하면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계정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도 대한민국 사람 때문에 생긴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친구를 많이 사귄다. 그 친구들이 결국은 나와 친구가 되면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된다. 저도 가끔씩 어디 가면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맥시멈이지 않습니까? 4,700명쯤 되는데 와서 인사를 해요. 저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기억을 하게 되겠죠. 4,700명 친구 중에서 한 700명 정도는 제가 직접 만난 것 같아요. 차를 한잔 했거나 같이 식사를 했거나 모임을 했거나 하여튼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저의 자산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만날까? 많이 못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넓혀라. 마지막으로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는 의심을 버려라. 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나머지 반은 뭘까요? 내가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창직 7계명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이군. 오늘 저의 얘기를 듣고 야, 정말 발상의 전환은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의 전환을 오늘부터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홍콩의 초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인터넷에 떠 있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자,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여기 보니까 주차 번호가 16번, 06번, 68번, 88번 차가 한 대 있고 98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기 88번과 98번 사이에 있는 그 번호가 몇 번일까요? 이거는 난센스 퀴즈 같은 거죠. 87번이죠. 이 그림을 거꾸로 보면은 차 옆에 있는 게 86이고 차가 87이고 그 다음 88, 89, 90, 91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반대쪽에서 보면 16, 06, 68, 88, 98 저 사이 도대체 88, 98 사이에 무슨 번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고정관념을 깨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르게 생각해라.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해라.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는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스티브 잡스를 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가 나올 때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 창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일도 방법을 달리하면 창직이 돼요. 똑같은 프로세스도 순서를 바꾸면 그게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티브 잡스도 모든 게 자기 머리에서 다 나왔습니까? 이 사람은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여기저기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베꼈다. 아이디어를 훔쳐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훔쳐와도 나한테 오는 순간에 내가 녹아내려서 나의 것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표출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1강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발상의 전환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가자. 마라토너 저 사진도 보여드렸고 여러 가지 보여드렸죠. 시대의 변화를 허겁지겁 따라가면 가랑이도 찢어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게 아니고 시대의 변화를 조금 앞서가면 훨씬 덜 피곤하고 우리가 원하는 평생 직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창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직장이 있는 분들도 퇴직하기 전에 뭘 연구해야 되냐면 앞으로 내가 미래에 평생 직업을 뭘 할 건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때가 늦죠.
직장에 다니면서 두 가지를 하세요. 직장에 충성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동시에 한쪽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연구하셔가지고 그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강으로 발상의 전환,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새로운 직업은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과연 생각은 무엇이며 생각의 크기를, 생각의 힘을 키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8월 26일 날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하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